자, 이렇게 날씨가 엄청 쌀쌀해진 시기인데 참 반가운 손님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근황이 요 근래 너무 궁금했어요. 맞아요. 예전에 이제 에드링턴이 한국에 있을 때 에드링턴 코리아에서 맥켈란 브랜드 앰바서더를 한 12년 정도 했던 12년. 맥켈란이었던 네, 전태규 브랜드 앰바서더였습니다. 네. 지금은 맥켈란이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 인기에 일조를 하신 분인데도 그렇죠. 막상 그때는 맥켈란이 지금만큼의 인기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맥켈란이 지금은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좋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역할, 저는 거기에서 이제 브랜드를 알리는 활동에 그 작은 걸 했을 뿐인데, 브랜드만 놓고 봤을 때는 자식을 하나 보고 있는, 출가시킨 네, 자식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 너무나 네. 건실하게 네. 자란 아들이겠네요. 와인 쪽에서는 소믈리에가 있잖아요. 근데 위스키 쪽에서는 위스키에 대한, 그리고 싱글 몰트에 대한 이런 이해도를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앰바서더를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맥켈란이 판매되는 수량이 100케이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200병이 안 팔렸던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뭐 한 3-4병 팔리는 거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영업할 때는 맥켈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2008년, 2009년에 처음 활동할 때는 싱글 몰트가 뭔지, 그 위스키가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맥켈란뿐만이 아니라 많은 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깊어진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이 위스키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좀 남다름이 있죠. 그리고 이 카이오라는 제품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만나게 됐잖아요.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카이오를 만나게 됐는지. 맥켈란에서 카이오로. 네, 그 맥켈란 앰버서더를 하시다가 중간에 공백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업계에 있지만 전태규 대사님의 어떤 근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접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이제 딱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카이오라고 하는 위스키의 앰버서더로 딱 나오셨으니까 사실 이 브랜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전태규 앰버서더님을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셔서 이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카이오를 통해서 이 주도의 재발견을 만난 날이니까 오늘 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왜 제가 이 제품을 재밌게 생각하는지, 좋게 생각하는지. 요 앞에 있는 술이네요. 카이오. 간단한 브랜드 소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이 술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장인 정신과 멀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나 싱글 몰트 아니면 와인 뭐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단순하고 전통 방법에 가까워질수록 높게 평가받거든요. 근데 이 카이오는 아무래도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원초적인 그런 원액 제조법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요. 카이오는 일단 일본의 DNA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카이오, 그러니까 일본 위스키 같이 보이는데 일본 위스키는 아니란 얘기시네요. 일본 위스키가 아닙니다. 주류법상 물론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뭐 몇 년 이상 숙성을 해라, 어디에서 꼭 그 숙성하고 병입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카이오는 참 재밌는 게 일본에서 증류를 하고 100% 일본 나무를 가지고 만든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해요. 일본에서 3년 동안. 근데 그리고 이걸 리버풀로 가져갑니다. 리버풀에서 또 6년을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요거는 법적으로는 영국 위스키죠. 그러면은 이 카이오라고 하는 브랜드가 증류소의 이름은 아닌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직접 원액을 생산하지는 않고 이제 생산된 그 뉴맥 스피릿을 구매를 해와서 본인들이 엄선한 이제 미즈나라 캐스크잖아요. 네네네. 그게 핵심이 거예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그 원액을 한 70% 정도를 공급을 받아요. 나머지 30%는 A사라는 곳에서 원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싱글 몰트가 아닌 거죠. 근데 이 7대 3을 섞는 경우도 있지만 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름은 못 붙였지만 만약에 섞지 않는 원액이라면 싱글 몰트인 거죠. 그렇죠.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제품에는 카이유 그리고 그냥 퓨어 몰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싱글 몰트이고 또 일본에서 숙성도 하고 또 바다를 건너서 적도를 지나서 리버풀로 보내요. 그 리버풀에서 또 한 번 6년 동안 숙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제품화를 한 게 카이유인 거예요. 뭐 스카치 위스키라 하더라도 약간 미즈나라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 100% 미즈나라 캐스크에서 숙성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근데 스카치 위스키는 오크통을 95% 이상 수입해서 쓰잖아요. 네, 미국은 자국의 위스키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킨 거고 그러면 이 큰 양대산맥 외에 다른 나무통, 다른 나무 재질은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근데 위스키 산업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오크통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통을 썼느냐에 따라서 맛과 품질과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미즈나라 캐스크가 참 중요한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미즈나라 캐스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미즈나라 캐스크는 처음에 200년 이상 된 나무를 컷해서 오크통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나무를 잘라서 봤더니 안에 수분 함유량도 높고 유분 함유량도 굉장히 높아서 건조시키고 컨트롤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역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 함유량이 높다는 거는 그 안에 조직도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잘 컨트롤만 하면 교류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무와의 교류가. 그래서 건조하는 데만도 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미즈나라 캐스크 자연 건조만 하는데 파손율이 높아서 오크통으로 사용될 때 보면 200년 이상 된 나무를 한 그루 잘랐을 때 한 14% 정도가 네, 전체 나무에 14% 정도만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미즈나라 캐스크를 잠재력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효율이 안 좋으니까 사실 쓰기가 쉽지 않은 어떤 캐스크인데 100% 미즈나라 캐스크를 쓴다는 게 좀 대단하네요. 아까 이제 뭐 카이오 같은 경우는 이 원액을 두 곳의 증류소에서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쿠퍼리지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본에 오크통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쿠퍼리지가 5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4군데는 전속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한 군데 아리아케라고 하는 쿠퍼리지만 독립적인 쿠퍼리지인 거예요. 이 아리아케 쿠퍼리지에서 저희가 1년에 한 300개 정도의 미즈나라 캐스크를 수급을 받아요. 그 통에다가 100% 풀텀으로 미즈나라 캐스크로 숙성을 한 제품이 이 카이유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미즈나라 캐스크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버진이겠네요. 100% 버진이에요. 사실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즈나라 캐스크를 온전히 사용해서 숙성한 위스키들이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그 미즈나라 캐스크에 숙성했을 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는지를 뭐 알려면 미즈나라 캐스크 피니쉬 제품 정도를 마셔봤는데 이게 온전히 이 미즈나라 캐스크의 어떤 캐릭터를 느끼기에는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카이오 제품을 마셔보면 이제 미즈나라 캐스크의 어떤 느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캐스크 수급은 점점 줄어들 거고 퍼필의 캐스크 스트렝스로 나온다. 근데 이게 얼마나 더 나올 것이냐를 생각하니까 느낌이 딱 왔어요. 이거는 가치가 무조건 올라갈 것 같다. 라벨을 보면 앞에 한자로 해양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 해양을 앞에 크게 써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3년 동안 숙성을 시키면 색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요. 거기에서 한 5년 정도 더 숙성을 한다고 해도 이 3년 차랑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걸 배에다 놓고 100일 동안 이동을 하고 나면 이 휴지기가 깨져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휴지기가 깨지고 오크통에 있는 게 쭉 나오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성 창고에는 그냥 딱 정적으로 보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배에서는 굉장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쉐이킹 해주는 느낌. 그렇죠.
그것도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쉐이킹 되는, 흔들리는 요것도 영향은 있다고 해요. 그런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배에 넣는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저는 되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적도를 따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숙성을 하고 휴지기가 찾아올 때쯤 배에 넣고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러면 나무통이 팽창과 수축을 하니까 조직도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니 안 그래도 미즈나라 캐스크는 수분과 유분의 함량이 높아서 조직도가 넓은데 이 휴지기가 깨지는 거예요. 증류소마다 이제 통입하는 도수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본인들만의 레시피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미즈나라 캐스크와 어떤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통입 도수나 이런 게 제가 알기로 64도로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서 위스키를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위스키 마스터가 63.5도, 62.5도를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64도라는 스피릿, 알코올 도수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이 해양에서의 혹독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고도수의 스피릿을 원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리버풀이라는 좀 안정된 기후, 영국이 좀 더 안정된 기후잖아요. 거기에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더 숙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서의 숙성 기간과 또 해양에서의 그런 혹독한 기후, 그리고 통을 깨워주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한 번 6년이라는 시간, 네, 이걸 통해서 10년 제품 미만의 제품이지만 어떻게 보면 9년 3개월에서 9년 5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하지만 원액에서 나오는 퀄리티와 그 나무와의 교류에서 오는 결과물은 그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한 명 구매사를 발표했거든요. 제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케팅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제품을 받아서 이제 판매하는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곤욕이죠, 사실. 그냥 일반적인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맛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미즈나란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봤을 때 아니 뭐 일본에서 뭐 미즈나라 캐스코 어쩌고 3년에 그냥 배 타고 한 3개월 갔다가 뭐 영국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래서 에이 그냥 마케팅이구나 좀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맛을 보니까